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헌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딥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계와 그들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기본을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과 또 이들 간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둘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 연구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장 먼저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이고요.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일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신문지사에서 볼 때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이 세 가지 용어를 흔히들 많이 섞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속관계예요.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오고요.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도 이제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 그 인공지능 수업이 이랬습니다. 사람 같은 지능이 있다. 컴퓨터가 사람 같은 지능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컴퓨터가 사람 같은 지능이 있다는 것은 사람처럼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공지능 연구는 대부분 사람에게 추론 능력과 논리 연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에 많은 초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 논리라는 과목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있었는데 이런 논리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거짓 이런 여러분 혹시 논리회로나 디지털 시스템 수업을 들으셨으면 트루 폴스 엔드 게이트 설계하고 오아 게이트 설계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게 무수히 많은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논리상 오류가 없는 것을 만들 것인가가 인공지능의 포인트였습니다. 즉 이때 인공지능,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공지능은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주는데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학과에서 배웠던 전산 논리라는 과목이 뭐랑 굉장히 비슷했냐 하면 사람이 가지는 논리 체계를 우리가 따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라는 건 일단 숫자나 그런 거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논리 체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철학과 전공 중에 4학년 전공 중에 기후 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심볼릭 로직이라 부르는 그런 전공 혹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서는 인간의 논리 체계를 수치화 혹은 부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0101 디지털로 표현을 하면 그럼 컴퓨터에게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때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그런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그건 뭐라 부르냐면 그래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 이렇게 부릅니다. Rule Based AI라고도 하고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으신데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은 대부분 데이터 과학이 아니라 일단 사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행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현대 AI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 AI는 사고를 딱 가지고 딱 연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계적인 혹은 수학적인 모델을 먼저 만듭니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은 후에 그들 간의 데이터에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특징을 뽑아내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능적인 연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면 예전에 썼던 규칙 기반 AI는 사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런데 사과라는 게 뭔지 내가 모르더라도 사과 사진 내가 1000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0장의 사진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완벽한 빨간색의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더라도 붉은색의 동그라미처럼 생긴 과일은 사과겠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즉 사과란 무엇인가의 논리는 관심이 없어요. 사과가 가지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정규화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일반화된 모델을 찾아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줬던 규칙 기반 AI에서 지금은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귀납적으로 역으로 찾아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통계 기반이 좀 더 맞겠죠. 통계 기반이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름이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지만 statistical learning, 즉 통계적 학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컴퓨터가 하는 학습이다라고 하여 computational learning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뭐가 이제는 룰 베이스드 AI, 즉 규칙 기반 AI가 아니라 뭐가 핵심이 되냐면 그 데이터 1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뭐다? 데이터 기반의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 왜 항상 인공지능이랑 같이 말이 나올까? 데이터 과학 까보면 통계학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통계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서 어떤 면이 추가가 됐길래 과연 사람들이 통계와 구분해서 데이터 과학이라 부르는가를 본다면 그거는 바로 이러한 현대의 AI가 데이터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규칙 기반 AI가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 과학 기반 혹은 통계 기반 AI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항상 같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신다면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룰 베이스드 AI, 즉 규칙 추론에 의한 AI도 있지만 그 안에 데이터 과학 기반의 AI도 있고 뭐든지 다 지능적인 건 다 인공지능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추론하는 그런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에 뭐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보이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도학습 혹은 교사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즉 뭐냐면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사진 천장을 김중원이라는 모델한테 줬으면 내가 그걸 보고 이게 빨갛고 동그라미 비슷한 과일이 1000개가 들어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서 야 이거 사과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야 그 1000개의 모델을 가지고 추론화된 일반화된 모델이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즉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이름표 혹은 대한 설명에 대한 레이블이라 부르는 값을 같이 줍니다. 라벨링 혹은 레이블링 이렇게 부르는 과정이죠. 이제 레이블을 같이 주면서 이제 천장을 줘요. 사과 사진을. 근데 사과만 주지 않고 우리가 바나나 사진 천장도 줬어요. 그럼 우리 사과 사진 천장과 바나나 사진 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사과 사진 천장이 그 어느 하나도 정확한 빨간색에 정확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빨갛고 동그랗다는 통계적인 모델을 추론할 수 있구나. 그래서 빨갛고 동그라면 우리는 사과라고 부를 수 있겠다 라는 걸 추론해내고, 바나나도 그렇게 천장을 준다면 천장의 바나나 사진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정확한 노란색에 정확하게 길쭉하진 않지만 우리가 노랗고 길쭉하면 정규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바나나라 부를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로운 사진이 입력받았을 때 이것의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빨간색에 가까우냐 노란색에 가까우냐 혹은 모양 관점에서는 동그라냐 길쭉하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사과인지 바나나인지를 확률적으로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 부르는 분류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는 이제 리그레션은 뭐냐면 경향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즉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하루 전에 공부한 시간과 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다면 그런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통계학을 전공하셨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회귀 분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왼쪽에 보시는 걸 볼까요? 이건 뭐냐면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여 앞에 on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네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비교사학습 혹은 반교사학습 혹은 비지도학습, 반지도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슈퍼바이즈 러닝 앞에 on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다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이름표를 같이 집어넣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과와 바나나 사진을 각각 1000장씩 주고 학습을 시켰지만 레이블을 반대로 줬다고 합시다. 즉 사과 사진 1000장을 주면서 바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나나 사진 1000장을 주면서 사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델은 사과와 바나나를 거꾸로 학습하게 되겠죠. 즉 레이블이 잘못 붙어지면 학습이 반대로 되거나 혹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면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에 데이터를 넣지만 레이블은 넣지 않아요. 즉 데이터를 많이 받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엇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예제를 든다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제인데요. 이게 펜을 주면서 제가 어떤 갓난아이한테 이거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갓난아이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펜을 손에 딱 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이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만 있기 때문에 이제 식욕이 있으니까 먹는 건 줄 알고 입에 갖다 댈 거예요. 그런데 입에 갖다 대면 이게 딱딱하고 크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안 먹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에 한번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펜을 줬어요. 아이한테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라고 해서 줬을 때에는 이 펜에 레이블링을 해준 거예요. 데이터를 주면서 야, 먹을 수 없는 거 라고 해서 줬어요. 먹을 수 없다 라는 레이블을 해서 줬지만 아이는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즉 레이블링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받았어요. 아이는 이 펜을 받았어요.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비록 김중원이 해줬지만 이 아이는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까 데이터만 받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입에 갖다 대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했었죠. 근데 이 아이가 기존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온 많은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식들이 우리 수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연산하는 거니까 그 아이가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먹었던 음식물들을 머릿속에 다 벡터 형태로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가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입에 갖다 대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과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유사도 판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나 입에 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유식을 먹어왔는데 이유식이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에 유사도 판단 기준에 지금까지 내가 음식이라고 알고 먹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다. 그러면 먹지 않겠죠. 즉 유사도 판단하는 게 바로 여기 해당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먹을 수 있다는 군집에 집어넣어요.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도 판단은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다 수치화를 해야지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수치화를 하다 보면 이게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점점점 정교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벡터를 크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절해 주는 게 차원을 축소시키는 것. 즉 너무 크게 데이터 사이즈를 크게 잡았다면 적합하게 잘 축소시켜줘야 연산을 할 때나 우리가 저장을 할 때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럼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이거는 혹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가서 보시면 추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 제가 그동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 배우 조승우 씨 팬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조승우 씨 팬이면 조승우 씨가 그동안 봤던 영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승우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넷플릭스에서 계속 봤겠죠. 혹은 유튜브에서 봤겠죠. 그러면
그거와 다 새로운 컨텐츠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들어왔을 때 그 컨텐츠를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다면 김중원이 그동안 봤던 히스토리에 맞게 유사한 애들을 저한테 추천해줄 거예요. 조승우 씨가 출연했다든지 뭐 그런 데이터들을 저한테 추천해주겠죠. 즉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사용자에게 추천해줄 때에는 그 사람이 봤던 히스토리를 보고 그 사람이 그동안 좋아했던 컨텐츠와 유사한 애들을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봤던 걸 다 벡터로 가지고 있고 그 봤던 것들의 벡터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컨텐츠 간의 유사도 판단을 해서 굉장히 유사하다. 김중원이 즐겨봤던 것들랑 유사하니까 추천해줘야지. 이게 바로 추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쓰시는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엔진도 역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맛집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순천의 맛집 딱 찾았으면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와 가장 유사한 문서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순서대로 쭉 보여주는 것. 유사도 높은 애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다 동일한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reinforcement learning. 우리나라 말로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배웠던 두 개랑은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기존에 배웠던 건 딱 한 번 의사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과냐 바나나냐를 알아보는 그러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천 시스템이나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드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단 한 번 의사결정을 해요.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근데 강화학습은 뭐냐면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퀀스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로봇 팔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자동차 공장을 가서 보면 팔 하나짜리 로봇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 안 보시더라도 뭐 동영상이나 뭐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팔 하나짜리 로봇이 자동차에 이러한 겉표면을 색칠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색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팔이 이 팔 하나짜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궤적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자동차에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색칠을 해야 되고 페인트를 아끼기 위해서 칠했던 대로 다시 칠하면 안 되며 그러면서 가장 빠르게 칠할 수 있는 그러한 궤적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강화학습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딥러닝은 어디냐? 마지막. 사실 인공지능이 제일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딥러닝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모델을 인공신경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레이블을 넣고요. 이것을 이러한 신경망 모델에 입력과 출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겐이라고 해서 혹은 간이라고 부르는 생성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생성망. 생성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다른 뉴럴 네트워크와의 협력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레이블이 없이 우리가 찾아가는 거라서 생성망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강화학습의 경우에도 강화학습의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Function Approximation 이렇게 부르는 좀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공신경망 딥러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딥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래서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심층 강화학습이란 부분이 있으면 이거 역시 딥러닝에 속하겠죠. 그래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의 슈퍼바이즈 러닝의 범주에 들어오지만 하지만 일부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강화학습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은 이러한 인공신경망과 굉장히 유사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공신경망을 좀 더 고도화시키면 이제 딥러닝 구조의 가장 기본 원형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3단계의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왼쪽에 이 3단계의 박스는 딥러닝을 연산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추론 단계입니다. 우리가 4개의 과일이 있다고 할게요. 4가지 종류의. 그 4가지 종류의 과일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것을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과정은 뭐냐면요.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은 데이터 과학 기반이기 때문에 먼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모델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인공신경을 만들면 요거 하나하나 세로가 하나하나의 계층이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제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계층,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 4개가 있는 신경망을 만든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계층마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인공신경망은 4개의 은닉계층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계층은 7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과일을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 과일을 이제 입력을 해줄 때에는 그 포맷을 5개의 사이즈를 가지는 벡터로 해서 입력을 해주고 있네요. 자, 4가지의 과일을 구별하기 때문에 아웃풋은 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 위가 1이고 나머지가 0이면 첫 번째 과일, 그 다음에 0, 1, 0, 0이면 두 번째 과일, 마지막으로 0, 0, 1, 0이면 세 번째 과일, 그리고 1, 0, 0, 0, 1이면 네 번째 과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일에 따라서 이름표를 이렇게 1이 어디 있느냐로 1이 첫 번째 있으면 첫 번째 과일,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 과일, 세 번째 있으면 세 번째 과일, 마지막에 네 번째 있으면 네 번째 과일. 이렇게 우리가 이름표를 간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일 4가지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과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 사과 체리다. 그러면 모양도 동그랗고 색깔도 거의 붉은스름하고 크기만 다르지 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좀 더 정교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은 레이어와 더 많은 유닛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듯 모델이 좀 더 정교한 성능이 필요하다면 레이어의 개수와 유닛의 개수를 늘려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연산이 필요하고 많은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저걸 딱 적합하게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CNN, RNN, GAN, 뭐 커스터마이즈된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겁니다. 뭐 CNN은 2차원 이상의 이미지를 다루는 거고 그리고 그런 다차원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RNN은 시간 정보를 다루는 거고요. 이제 GAN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 모델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가장 기본 모델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해야 될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단계는 트레이닝이에요. 드디어 학습을 시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사과 사진 1000장과 사과라고 1000번 얘기해줘야 되고 바나나 사진 1000장을 주면서 바나나라고 1000번 얘기해준다 했죠.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하는 것을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제 2차 과정이고요. 이때 데이터를 많이 해서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지금은 이제 출력이 4개니까 이게 4가지 종류의 과일을 넣는 겁니다. 첫 번째 과일 1000개를 넣으면서 이름을 얘기해주고 1000이라고 얘기해주고 두 번째 과일 1000개를 넣어주면서 0100이라고 말해주고 세 번째 과일 1000개를 넣어주면서 0010이라고 말해주고 네 번째 과일 1000개를 넣어주면서 0001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양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노란색의 동그라미에 이제 행렬의 형태로 이제 학습된 결과값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된 결과를 찾아주면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이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값들을 다 찾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노란색 값을 다 찾았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별표.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사용해 보는 단계예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겠죠. 사용을 딱 달았어요. CCTV에 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지나가는 과일들
사람들이 뭐 손에 들고 다니든지 지나가는 과일을 보고 그 과일이 뭔지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요 학습된 게 있으니까 요 앞에 지나가면 인풋으로 이 그런 과일 네 가지 종류의 과일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그럴 때마다 확률적으로 만약에 0.6, 0.1, 0.1, 0.2 그러면 확률적으로 위에 게 제일 크니까 너는 1, 0, 0, 0이라 그래서 첫 번째 과일이겠다 라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즉, 이제는 요 노란색이 다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새로 인풋 데이터가 내 카메라에 지나가는 게 보이기만 한다면 이 노란색의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이 파란색 값이 도출이 된다면 그 값을 보고 제일 큰 값이 그 과일의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얘는 지금 0.6이라고 했으니까 1번 과일의 확률은 60%, 2번 과일의 확률은 10%, 3번의 확률은 10%, 마지막 과일의 확률은 20%이기 때문에 넌 첫 번째 과일이구나 라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한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학습시켜주고 마지막은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추론 엔진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제 실행시키면 우리가 이게 딥러닝이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한 후에 그걸 실제로 사용한 것까지 우리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첫 장부터 해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학습을 시킬 때. 흡사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구별하는 뉴럴넷을 만들었는데 딥러닝 구조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요. 청사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뉴럴넷은 데이터 하나만 보고 그거 가지고 사과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청사과니까 사과는 모두 녹색이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틀리겠죠. 특정한 데이터에 너무 편향돼 버려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제가 가구사 사장인데 사람들이 제일 편한 가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는 모습을 그럼 잘 알아야지 이제 그런 가구를 만들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자는 모습은 되게 프라이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는 모습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잔다면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모델의 학습이 어떻게 됐다? 아주 잘 된 겁니다. 모델의 학습이 우수하게 잘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팔려고 보면 전 실험실에서 학습을 했더니 80%의 만족감을 느꼈어요. 야, 80%의 만족감이니까 잘 팔리겠다 하고 딱 팔았는데 저렇게 자는 사람 빼고는 저걸 사가지 않겠죠. 그랬더니 나갔더니 성능은 한 20%밖에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잘 학습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만들어보고 손가락도 만들어보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이 정도까지 저에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성능이 90%까지 올랐어요. 자, 그럴수록 밖에 가져나갈수록 사람들은 더 안 사겠죠. 왜냐면 너무너무 김중원의 자는 모습이랑 똑같아졌으니까 정확히 김중원처럼 자는 사람 빼고는 이걸 사가지 않을 거예요. 10%밖에 안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은 실험실에서 학습 성능이 점점점 좋아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이 상황인 오버피팅, 특정한 상황에서 너무 딱 맞게 돼버렸다. 이 상황을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가 코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스 코드 아무리 들여봐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사람의 자는 모습처럼 정확하게 만들어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 모습을 잘 만들어냈으니까 김중원이 자는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소스 코드는 완전 무결해요. 문제는 뭐죠? 그 코드에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 양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양의 데이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이 코드는 정확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고전적인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관리하시면 야, 코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코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넣는 데이터 양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 통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코드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주는 게 당연히 답일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가 처음부터 많았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준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고급 좀 나중에 심도 있게 배우신 다음에 보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실험실에서 성능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밖에서 실생활에서 성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오버피팅을 의심해야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실험실에서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게 다시 성능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를 너무 김중원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성능을 높이지 말고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면 훨씬 더 잘 팔렸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실험실에서 성능을 좀 떨어뜨려야 실생활에서 잘 되는 경우는 바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나올 때 성능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따라서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구조 학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시각 관련된 딥러닝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디텍션 해내는 거죠. 이기는 녹색 박스를 우리는 바운딩 박스라 불러요. 바운딩 박스. 사각형을 쳐준다. 바운드를 만들어줘서 경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딱 사람 얼굴이면 얼굴,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물체를 인식하는 게 거기에 대한 기술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거 정도는 쉽게 되고요. 요즘에는 바운딩 박스를 쳐서 인식하는 거 플러스 그게 누구인지까지 알아보는 기술을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에 바운딩 박스를 딱 쳐서 사람들이 몇 명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을 뽑아내서 누구인지까지 알아보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근데 이 기술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마트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제 운전 번호판이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회사의 고객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 김중원의 차량이 도착을 했구나. 김중원이 왔구나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그 마트를 돌아다녀요. 그 마트 안에 CCTV들이 제 얼굴을 보고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김중원의 얼굴 특징이 비슷하네. 김중원이까지 알아맞추면 제가 그 마트를 돌아다닐 때마다 제 얼굴이 계속 인식되고 있을 거니까 제가 어느 동선을 통해서 돌아다녀서 언제 차를 타고 나갔는지가 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카드사 같은 데서 쓰는 AI가 이제 정보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하나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만 알아도 출근할 때 어느 지하철역으로 출근해서 어느 지하철로 퇴근하고 중간 아침, 점심, 저녁을 뭐 먹었고 편의점에서 뭐 샀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알 때는 이 카드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이 마트에서 내가 만약에 카드를 쓴 기록으로 김중원에게 뭔가 마케팅하고 싶다. 김중원이 뭘 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사한 걸 다시 프로모션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30분 동안 서서 아이스크림을 쳐다보다가 결국 사지 않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카드 기록에는 아이스크림을 산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다 아니었다는 정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로 김중원의 얼굴이 인식된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계속 서 있으면 얘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 보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너무 많이 발전해버리면 뭐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갔다 뭐 어떤 특정한 뭐 종교 아니면 뭐 단체 뭐 정치 뭐 문화 단체에서 활동했던 게 다 이제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기술이고요. 스타일 트랜스퍼는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이 세 가지의 화가가 있습니다. 세 명의 화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죠. 이 고흐 같고 아무래도 잘 모르겠지만 얘는 뭉크라는 화가 같고요. 이 화가는 세잔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림 화풍을 보니까 뭐냐면 그럼 고흐, 세잔, 뭉크의 화풍을 다 학습을 해요. 그 유명한 화가들이 살아생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화풍, 그림을 어떤 스타일로 그린지를 다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현대 세계 이 건물에 뒤집어 씌우면 비록 그 화가들이 살아생전에 이런 건물은 없었지만 그 화가가 그린 것처럼 이 그림의 사진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스타일 트랜스퍼입니다. 즉 나의 스타일을 그쪽에 덮어 씌우는 거죠. 이런 기술도 딥러닝이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딥러닝 디노이징은 뭐냐면 여러분 자율주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여러분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혹은 야간에서 주행을 한다면 사진이 깔끔한 상태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흐려지는 현상도 제거한다면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딥러닝 디노이징 기술도 이제 우리가 비전에서 쓰는 이미지 처리 기술이고요. 슈퍼 레졸루션이란 건 뭐냐면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가 왔을 때 그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언어 관련해서는 음성 인식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머신 트랜슬레이션 뭐냐면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역 성능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지어 이제 TTS라고 해서 텍스트를 쭉 따라가면 사람 목소리를 변환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TTS 혹은 STT라고도 부릅니다. 스피치를 하면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면 말로 하면 텍스트로 변환되는 것.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면 즉 TTS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말로 목소리를 변환해주는 건데 이 기술은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이에요. 즉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말로 안녕하세요 했으면 안녕하세요 스피치 투 텍스트로 그거를 안녕하세요로 바꾼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집어넣으면 헬로우라고 나올 거고 헬로우는 그럼 텍스트 스피치에 의해서 헬로우를 텍스트로 읽어서 말로 헬로우라고 말해주면 제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영어로 통 번역이 되겠죠. 이것처럼 요즘에 번역기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나 우리가 모르는 단어로도 언어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머신 트랜슬레이트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리트리비얼은 뭐냐면 정보 검색입니다. 즉 검색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도 요즘 딥러닝 기술을 많이 사용해서 그 성능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생성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생성망.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첫 페이지에 튜링 어워드라는 상을 받으신 박사님 세 분이 있었죠. 교수님 두 분과 마지막에 페이스북에 계시는 박사님 한 분인데요. 그 박사님 한 분이 제일 밑에 계셨던 박사님 한 분이 그 트위터에다가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최근 10년 내에 가장 혁신적인 딥러닝 기술은 간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인공신경망은 분류기 기술이에요. 분류기. 즉 사과인지 반환인지 분류할 수 있는 것. 이런 건데 좀 너무 단조롭죠. 저도 머신러닝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쯤 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수님 왜 맨날 이게 분류하는 것만 가르쳐 주시냐고 인공지능이 그거밖에 없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데 다만 설명을 할 때 분류기 설명이 일단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많이 와닿을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 혹은 겐이라 부르는 기술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인공신경망의 간단한 분류를 떠나서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간이란 기술은 아이언 굿펠로라 부르는 이제 지금 애플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 만든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그 논문에서 썼던 예제가 위조지 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위조지 페이지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위조지폐범이 있고, 즉 제너레이터, 위조지폐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디스크리네이터, 구별자, 즉 경찰은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처음에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경찰한테 잡혀요. 그러면 잡혔다 풀려나면 다음에 더 잘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잘 만들어요. 그래도 잡혀요. 계속 잡히다 보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경찰도 자기 자신의 성능을 높여야, 즉 좀 더 정교하게 잘 구별해내야 또 위조지폐를 또 걸러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각자의 성능을 높여요. 이 위조지범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즉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경찰은 얘를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 계속 성능을 높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인공신경망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높이는데 뭘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능을 높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성능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돼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위조 지폐가 진짜처럼 보이면 그때 경찰을 딱 없애버리면 우리는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만든 거예요. 이젠 출력이 뭐 어떤 과일인지 분류를 하는 분류기가 아니라 실제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낸 거죠. 뭔가 창작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보면 뭐 작곡을 한다든지 안무를 짠다든지 그런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우리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도 CNN이라 부르는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 기술도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은 이제 저렇게 로봇 팔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 있다면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액션 시퀀스가 있어서 자동차 표면을 색칠해 줄 때 뭐 전면을 다 커버하면서 빠지는 부분 없이 빠르게 색칠한다 라는 것이고, 지금 이 팔 같은 경우도 부침개를 붙이는데 부침개를 가장 많이 맛있게 붙이기 위한 이 팔의 궤적을 구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강화학습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알파고도 바둑알을 한 번 두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만의 액션을 취해가죠. 그게 바로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임 알고리즘은 다 강화학습이에요. 예. 예. 보시면 알겠지만 또 강화학습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지금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들 강화학습을 쓰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이득이 최대화되게 행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저를 협력하게 만들어주는 또 강화학습도 있습니다. 그걸 에이전트라 부르는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부르는데요. 그것을 최근에 이제 많이 고도화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 5년, 10년 내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게임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에이전트들끼리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렇게 서로 팀플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이제 가능해질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력하고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딥러닝의 가장 기본 그리고 소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왜 같이 알아봐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오늘 시간 전에는 많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딥러닝도 얘기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얘기하고 좋다는 건 다 같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딥러닝 혹은 AI라 함은 규칙 기반 논리를 만들어서 추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어떻게 잘 가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이 같이 발맞춰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일단 통계라든지 패턴 인식 쓰던 기술들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막 전체 다 새로운 기술도 아니에요. 다만 딥러닝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더 부각됐다라고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부터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원의 적절한 축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1차원을만 고려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총 9가지 샘플이 있다고 한다면 9개의 샘플이 있다고 한다면 1차원에 둔다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3개씩을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차원 하나 늘렸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의 공간에 3개씩 있었다라는 1차원에서의 밀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면 총 9개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 3, 9, 27, 27개까지 샘플을 늘려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를 막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데이터를 늘린다는 건 항상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막 늘릴 수 있다면 데이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학습의 현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원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원을 늘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총 이제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2차원으로 돌 때에는 평균적으로 한 칸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도 크게 우리가 이상한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차원을 또 늘렸어요. 솔직히 차원을 늘릴수록 좀 더 정교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표를 놓을 때 1차원에서만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다?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2차원,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차원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개의 데이터를 27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3차원에서 27개의 공간을 배치한다면 일단 최소한 비는 공간이 18개는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메모리도 많아지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신 표현은 좀 더 디테일해지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것보다 그런 계산의 연산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 과학에서 말하기를 성능이라고 하는 건 뭐 1차원보다 당연히 2차원이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초기에는 좀 성능이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연산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표현에 대한 두 가지를 모두 다 본다면 초기에는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나중에는 공간의 낭비와 차원의 증가에 따른 연산이 훨씬 더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는 베네핏 대비 그 지불해야 될 비용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가장 적절한 차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재구성해 줄 것인가. 그래야 아까 우리가 논했듯이 딥러닝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도 적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eature selection이라고 부르는 차원의 그 특징의 선택이고 feature extraction이라고 부르는 특징의 추출이 있습니다. 자, 선택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100짜리 사이즈의 벡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100 사이즈를 20 사이즈로 줄이고 싶어요.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우리가 볼 때 상위 20개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좋은 거 20개. 이건 heb사 대학 입시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명의 지원자가 있지만 그 중에 20명만을 선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20명을 골라내겠죠. 이게 바로 피처의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100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피처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100차원이 있다. 100차원짜리 이렇게 벡터가 있다. 그럼 얘를 20차원으로 줄이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다가 20 by 100짜리 W 행렬을 곱해버리면 일단 자 20 by 100 곱하기 이제 100 by 1짜리 행렬을 해버리면 사이즈는 20 by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벡터 사이즈는 20으로 줄였어요. 이게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W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각각의 개별 컴포넌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면 그 값이 증폭이 되고 어느 게 좀 더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 그 값이 감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조절을 이 W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를 때에는 이렇게 피처에 이렇게 익스트랙션이라 부르는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W라는 행렬을 곱해주면서 사이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값들은 원래 있던 기존의 값을 선택한 건 아니고 걔네들을 W 값에 맞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결합 이 연산을 통해서 새로 재구성한 값들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션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PCA라고 부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LDA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강의 노트에서 보는 것은 2차원의 데이터의 분포예요. 2차원의 분포. 왜냐하면 강의 노트가 2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을 크게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2차원이 딱 보기 좋습니다. 근데 차원을 축소를 하니까 2차원보다 낮은 차원으로 가야겠죠. 자, 그럼 차원이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2차원이니까 1차원으로 돼야 돼요. 즉 선으로 매핑이 돼야 되는데 PCA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비록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나의 모양을 최대한 많이 잘 유지해 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정보가 최소화되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바로 PCA입니다. 그러면 이 1차원으로 할 때 이렇게 좀 길게 퍼져 있으니까 이게 퍼져 있는 게 긴 대로 해줘야 우리가 이 시그널의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자체가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보존이 되겠죠. 이게 좁은 데로 매핑을 해버리면 이 표현이 그 좁은 데 다 몰려버리니까 다 뭉개져 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PCA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W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LDA는 뭐냐면 나는 얼마만큼 이 피처가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비록 내가 차원이 축소돼서 된다 할지라도 축소된 결과가 이렇게 분류하기 좋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왼쪽처럼 이렇게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보이면 저 파란색과 빨간색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별하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주면, 아니, 매핑을 해서 1차원으로 만들어주면 가운데만 싹둑 해주면 분류가 훨씬 잘 될 테니까 저런 식으로 차원을 축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LDA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도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행렬을 W를 곱해주지만 어떻게 곱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PCA처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LDA처럼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PCA는 차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존해주세요가 PCA고 LDA는 차원을 줄이는 목적이 분류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보존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분류가 제일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핑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LDA가 되겠습니다. 흡사, 여러분 그럼 예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해가 떴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팔 벌려서 서 있으면 김중원이라는 사람 지금 3차원 공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해가 떴으면 바닥에 뭐가 생기죠? 저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는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김중원이 2차원의 그림자로 매핑이 될 때 해의 위치에 따라서 2차원의 그림자 모양이 바뀌겠죠. 차원이 축소됐지만 축소된 상황에서 이 모양이 바뀐 거예요. 자, PC는 뭐냐면 김중원이란 사람의 모양이 3차원에 이렇게 생겼는데 2차원이 되더라도 최대한 사람의 모양을 남겨주세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가 내 전방에 45도로 떠야 내가 딱 팔 벌리고 서 있으면 사람 모양이 제대로 잘 살아남겠죠? 그래서 PCA를 한다면 W라는 행렬은 내 앞에 45도로 떠 있는 거예요. 자, LD는 뭐죠? 그러면 LD를 하려면 해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바닥 밑에 동그랗게 내 그림자가 생기니까 다른 그림자랑 겹치지 않아서 구별하기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PCA, LD에 따라서 내 3차원의 김중원이 2차원의 그림자로 될 때 3차원의 모양이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전방 45도로 해가 떴으면 그건 PCA라 그러고요. 해가 내 머리 위에 떠서 그림자가 내 바닥에 동그랗게만 생겨서 다른 그림자랑 최대한 안 겹쳐서 분류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LDA로서 해가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PCA와 LDA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PCA를 계산한 법,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한다 하는데 뭐 여기선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2010년인데 그때 어플이 있었어요. 푸딩 얼굴 인식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사실 얼굴 인식이 딥러닝을 하지 않고 그냥 고전적인 통계 기반 알고리즘을 쓰면 이제 흑백 같은 거는 흑백으로 다 만든 다음에 RGB라고 부르는 이 색깔을 다 없애고 흑백으로 만들어야 좀 더 우리가 경량화된 연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단 데이터의 표현 자체가 흑백으로 된 게 좀 더 빠르게 연산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굴의 분포를 보고 이제 내가 누구랑 닮았는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예전에 딥러닝 이전에 10년 전에 썼던 얼굴 인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플에서 제 사진을 딱 카메라로 찍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 누가 제일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찍었을 때는 딱 이병헌이랑 75%, 이병헌 배우랑 75% 나왔고 두 번째 찍을 때에는 이 엄앵란 선생님이랑 46% 나왔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찍을 때는 이걸 강의로 했을 줄 몰랐죠.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지를 보면 이게 바로 얼굴 인식이 PC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왜냐하면 RGB까지 얼굴 정보의 색깔까지 다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한 비트당, 한 픽셀당 24비트가 들어요. 빨간색 8비트, 녹색 8비트,
파란색 8비트에서 총 28비트가 들고 그들의 조합으로 색깔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흑백으로 하면 요거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8비트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원을 3분의 1로 축소를 시킨 다음에 얼굴 인식을 하면 좀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거 얼굴 인식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한때에는 이병헌 배우가 나오고 어떨 때에는 엄영란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왼쪽에 있는 제 얼굴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제가 이거 두 번째 사진 찍었을 때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통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 분포를 본다 그랬으니까 안경을 낀 상황과 굉장히 유사도가 높게 나옵니다. 안경을 끼지 않을 때는 안경을 안 낀 상황과 유사도가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분포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매핑 시켰을 때 그러한 그림자가 생기는 건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중원은 안경을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안경을 끼고 안 끼고의 여부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죠. 딥러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고 사진을 1000장 이렇게 넣는다 그랬는데 어떤 사진은 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진은 안경을 끼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은 안경을 끼고 안 끼고는 김중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LDA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두 개 군집이 있을 때 나는 얘를 차원을 축소시켜서 짜부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 군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을 축소시켰을 때 이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수록 우리는 구별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뮤라고 쓴 게 평균입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이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분포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똘똘똘똘 뭉칠수록 우리가 싹둑 자르기 좋겠죠. 분류하기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S라는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인데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데 이 떨어져 있는 분산의 정도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멀수록 좋고 얘네들끼리는 먼 다음에는 얘네들끼리 똘똘똘 뭉쳐야 우리가 분류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의 차이, 이 중심값들의 차이는 분자에 있고 이 분산되어 있는 건 분모에 넣어서 이거를 최대화 시켜버리면 이 차이는 최대한 멀게 되고 분산은 최대한 작게 되니까 똘똘똘 뭉치게 되겠죠. 즉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두 군집 간의 거리는 최대한 멀게 만들고 각각 분산을 작게 만들므로써 분산을 작게, 즉 그들 간에 각각 똘똘 뭉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얘네들끼리 점점 똘똘 뭉치고 거리가 멀어지면 이 두 군집 간에 싹둑 자르는 분류가 편하겠죠. 그래서 LDA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군집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게 하고 분산은 작게 해라. 그렇게 하는 뭘 구해라? W를 구해라. 즉 차원을 축소시켜주는 행렬을 구해라.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 차원의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의 처리와 딥러닝에 들어갈 데이터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이렇게 적절한 차원으로 축소하는 이제 PCA LDA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에서 이제 많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와 딥러닝 자체가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딥러닝을 위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딥러닝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